톰과 제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그리고 레모니스트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차 소장님. 네. 지난주 제가 첫 질문이 어떻게 재미 보셨나 한 주간 했을 때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뭐 지금 더위에 늘어져서 그냥 에어컨 바람만 쐬고 있다. 지금 네. 주식 없다 하셨는데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이번 주 개별 종목을 좀 사보긴 했는데. 사셨어요? 예, 개별 종목을 한번 좀 들어가셨구나. 예, 개별 종목을 한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제가 잘 안 하는데. 네. 예, 개별 종목을 잘 안 하는데 그리고 지금 뭐 주식 종목도 뭐 그렇게 뭐 대형주에서는 살만한 것들이 뭐 지금은 안 보이는 장 아닙니까? 사실 대형주는 좀. 뭐 네. 현금 들고 있는 게 진짜 현금이 왕이죠. 네. 현금이 왕인데 개별 종목을 좀 소폭 한번 좀 사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네. 이게 사보니까 예. 저도 이제 증권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온실 속에 있다가 이 야성이라는 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야성? 네? 그런 게 있으세요? 어떤 야성? 그러니까 소장님이 저도 증권회사 그만두고 이제 4년 차인데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 위주로 편하게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것만 네, 계속 네. 사다가 그래서 증권회사 할 때는 억지로라도 매매를 할 때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려면 개별 종목도 좀 매매를 할 때 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나면서 야 이거 봐라 이렇게도 움직이네 이거 봐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나름대로 좀 흥미로웠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뭐 시장이 이번 주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선방한 분위기였는데 역시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매력이 아니겠는가 그걸 또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은 그래도 한 1%대로 빠졌는데 네. 차 소장님은 그냥 뭐 모천 그래도 들어가서 예, 현재 모천 들어가서 수익을 뭐, 내고 있다. 예, 뭐 그냥 뭐 많은 수익은 아닌데 뭐 드라마틱한 수익은 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뭐 장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종목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종목 선택은 여전히 성장주죠. 그리고 그 성장주를 옆에 있는 김민수 대표가 좀 찔러가지고 아니 이런 주식쟁이가 이런 종목도 안 사보냐고 막 찔러가지고 실은 정보 매매 플러스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저만의 분석 그렇게 좀 매매를 해봤습니다. 뭐 굳이 뭐 밝히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요. 네. 그냥 그래도 제가 소장님 평소 잘 챙겨주시고 차 소장님? 예, 그러셔서 그냥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사신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래도 판단 잘하셔서 사셔서 그나마 이 어려운 장에 좀 보탬이 되드린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나중에 혹시 그 종목 빠지면은 김민수 대표 욕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제가 이게 버는 하는 제가 밥을 살 거고요. 버는 하는 제가 밥을 사고. 밥을 살 것이고요. 빠지거나 뭐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 평생 이쪽에서 밥을 사야 되겠죠. 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자, 오늘도 어쨌거나 우리 뭐 장 이렇다고 우리 뭡니까? 진지 거는 모드로 가지 말고 우리 평소 하던 대로 예. 뭐 육회 발랄 모드로 갑시다. 근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시장 빠졌는데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시장 빠지고 하다가 매매 꼬이고 안 되면은 집에 가서 인상 팍 쓰고 있고 애들한테도 막 화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인지상정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희한한 거는 그 다음 주 올라서 다시 시장이 올라가거나 포지션 괜찮아지고 좋아지면은 또 제가 언제 그랬냐는지 헤헤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내가 정신병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장 안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치킨 사들고 들어가고요. 더 놀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돈 벌면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 이게 주식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이 코가 끼어서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 빠지고 조금 힘드시고 욕 나오시고 욕하십시오. 예, 다 소장님께서 읽어주실 겁니다. 예? 욕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래요. 그냥 툴툴 털어버리시고 8월 달엔 또 다른 장이 올 테니까 그리고 또 이런 장 때 한번 또 변화가 나와야 또 주도주가 바뀝니다. 네, 이런 한번 또 밀물과 썰물이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네. 그런 점들 면밀히 보시게 되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은 월요일 예? 치킨을 자발적으로 사간 거예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한 대 주 터지고 난 다음에 사간 거예요? 왜 이자가 입금이 안 되느냐 이런 중에서 그러니까. 돈 가져간 지가 없으니까요. 사람이 이럴 때 있어.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지금 우리 뭡니까? 네. 우측 상단에 나와 있잖아요. 아시아 증시 패닉 속 서머랠리는 물거품이냐 퀘스천 마크 붙어 있고 네.
주식 증여 사상 최대 내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은 야 우리 또 PD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계속 이 어그로 작전으로 가시네. 우리 지난주 썸네일 어그로 성공했어요. 예. 지금 이 장에서 한 종목만 고르라면 땡땡 종목이다 했던 그거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래 대금도 사실상 우리 뭐 1월 그때 대비 한 4분의 1 정도로 줄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식 관련 유튜브 조회수도 대체적으로 이제 뭐 좀 깔아앉는 뭐 장이 아무래도 활발하지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두 분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건 또 특이한 경우예요. 이제 두 분 애쓰신 만큼 또 너무 또 재밌게 잘 해주시니까 다 소장님 덕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생활은 참 잘하셔요. 자, 뭐 이렇게 오늘 수트 이쁘다고 썸머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예, 저희 주간 전망대 팀에서 이렇게 준비한 의상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약간 뭐 트로신이 떴다 내지는 뭐 사랑의 콜센터 분위기로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저기 그러면은 이따가 그러면은 자식한테 물려줄 종목 한번 기대해 보고 이번 주 중국 얘기가 시장에서 영향을 분명히 준 거 맞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주 초반에는 오히려 주 초반에는 증시가 그렇게 쉽게 밀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가.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운이 좀 빠졌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올랐는데. 네, 어제 올랐고 오늘 조금 소폭 빠졌고 국내 증시가 오히려 더 많이 빠졌죠. 오늘 아침에 나는 약하게 시작하는 게 난 이상하던데. 예. 왜 약하게 시작했는지. 일단 처음에 그 아마존 실적 나오고 미국 아마존, 나스닥 선물 예. 근데 아마존의 진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아마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아니, 그거는 50대 이상만 하는 개그예요. 아 그런가요? 40대가 50대 개그를 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원한 게 아니었는데. 예, 그래 아마존이 왜 빠졌어 그래? 네. 실적 나온 거 보면은요. 네. 지금 매출이 한 20억 달러 더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네, 그게 답니다. 수익은 더 늘었습니다. EPS는 훨씬 더 올라갔고요. 훨씬보다 더 올랐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 분석들이 그렇게 나오죠. 뭐 월마트 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경쟁에서 뭐 아마존 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그냥 한번 지금까지는 다 실적이 좋다가 빅테크들 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걸로 알았는데 매출 자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괜히 거기다가 또 이제 다들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정도. 거기와 함께 이제 촉발된 게 오늘의 장 시작이었고요. 게다가 또 저는 오늘 장 이렇게 크게 밀릴 생각은 별로 못했는데, 예.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네, 저는 오늘 장 하락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솔직한 게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존 때문에 밀렸다라는 것은 솔직히 오늘 저는 아마존 생각조차 안 했거든요. 저도 오늘 오다가 네. 차마 방송 두고 주요 종목들 안 볼 수는 없어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아마존 차트 왜 이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존을 본 거지. 아마존 때문이라기보다는 개장 때부터 그러니까 기관이 3일 연속 들어왔는데 개장 때부터 5분 동안에 1,000억을 넘게 기관들이 팔았고요. 외국인도 한 10분 만에 또 1,000억을 팔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급 불균형이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장 초반서부터 두드려 패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재료도 없는데 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상태에서 쑥쑥 땡기지 못하고 오히려 물량을 좀 두드려 맞은 게 아니겠는가. 아니 이번 주만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니까 코스피 현물에서 1조 7천억이야 외국인 순매도가. 네. 지수 선물을 갖다가 순매도 누적이 보니까 일주일 동안에 이게 금액 기준으로 1조 340억 선물 금액이요? 선물 금액으로 수량으로 보시는 게 수량으로 보는 게 더 낫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되겠고 예. 이걸 갖다가 개인이 1조 8천억 사고 뭐 선물도 금액 기준으로 7,570억 그다음 코스닥도 보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 3,420억 순매도 기관도 3,594억 순매도 이걸 갖다가 8,147억 개인이 다 사고 이 뭐 수급 구도는 매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오로지 일정한 그건데 야, 그 수급이 깨졌다 이건데 가만있어 봐.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왜 이렇게 난리들이 나셨지? 지금 야, 그걸 할 줄은 몰랐다라든지
예? 하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저걸 할 줄은 몰랐다. 아까 저 아마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폭풍이 너무 크군요. 네, 자중하겠습니다. 네, 그냥 예, 좀 50 이하는 아재 개그 금지 뭐 이런 거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이 먹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 중국장에서 마진콜 난 것 우리나라에서 현금 인출해 나간 거예요. 사이버 핑크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이 단기간에 나다 보니까 특히 월가 애들이 네. 들어가도 그냥 안 들어가고 늘 레버리지 쓰는 애들이 그렇죠.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해버리면 그 친구들이 마진콜이 나오죠. 그러면 네. 그 메꿀라다 보면은 뭐 나스닥에서 팔든 한국에서 팔든 팔아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요. 늘 하던 대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이번 주간 한번 우리 제리 김민수 대표님 시황 한번 들어보고 가십시다. 네,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다 네. 아시는 얘기니까요. 일단 지난주까지는 코스닥 선방했다가 코스닥 처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예, 지금 꺾이고 있네. 네, 코스피도 같이 처지고 있고 네. 지금 그나마 짱짱한 건 그레이트 아메리카, 네, 미국만 지금 위쪽에 처 있고 뭐 나머지는 다 지금 하향하고 있는 모습들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일단 미국마저 꺾이면 뭐 이럴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뭐 그런 쪽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뭐 지수가 이게 요상하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네요. 계속 네, 내려오고. 네. 근데 여전히 개인 중심의 매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온 게 코스피 쪽에서 연기금 매도가 강화됐습니다. 어제 매도 강화했고 오늘도 2천억 이상 팔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월말에 또 연기금이 또 비중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매도해야 될 물량들 또 정리했다고도 같이 이어지는데 거기다 이제 외국인들과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금 아마 연기금이 좀 플랫하게 나왔다가 막판에 좀 매도가 좀 커지는 상황들이 코스피에서 나왔고요. 하지만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네. 아직까지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연기금 쪽은 그래도 순매수로 위치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뭐 코스피가 흔들리게 되면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이거는 어떤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때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코스피가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코스닥도 영향받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변화가 나오는 종목들은 뭐 버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중요한 게 뭐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거 잘 모르고 대가는 소장님이신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딱 중요한 변곡점인 게 예. 제가 보는 차트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움직였던 가격대에서 이제 딱 시험대에 들어왔습니다. 저 까만색이 뭐죠? 이게 지금 이평선인데요. 이평선. 저는 55일선. 55일선? 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리고 지수 그리고 그 저가로 설정해서 봅니다. 네. 근데 나름대로 잘 맞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기 추세에서는. 근데 여기 딱 들어온 마당에 지금 분위기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반전이 나오려고 되면 8월 첫 주부터 당장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변화가 이제 단기 돌림력 완성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금 기준으로는 이렇게 힘 빠지고 있고 여러 동향들 봤을 때는 일단 한번 좀 축 처졌다가 다시 한번 돌아와야 좀 에너지가 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매크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삼고 싶지 않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조금 탄력적이죠. 그나마 탄력적인데 고점의 흐름들을 봐서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1030선 초반 정도 우리가 또 중요한 지지권인데 뭐 이런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지금 패턴을 봐서는 일단 되려면 주초에 한번 강하게 돌리든가 아니면 한번 매물 받고 다시 밑에서 돌리든가 뭐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은 흔들릴 때에 대한 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가 하나의 관건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업종별 투자자 동향을 보게 되면 전기전자 운수장비 개인들 네. 계속 사고 있고요. 예. 네. 화학 쪽도 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쪽인데 외국인들이 철강 금속을 사고 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뭐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순매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흐름들과 통신주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MSCI 지수 조정되면은 SK텔레콤 또 팔 수가 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7월 달부터 들어서면서 철강 금속 쪽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의 변화가 그래도 오늘 장에서 좀 견조했죠. 네.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근데 기관도 매수합니다. 거기다가 의약품 쪽 연기금과 같이 매수하는데 또 눈길이 가는 쪽은 건설주
기관들 매수하고 있고 그나마 매수입니다. 네. 음식료 섹터 매수하고 있고 네. 뭐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눈길이 끄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봐요. 뭐 시장 흔들릴 때 답은 없는 것 같고요. 딱 그 정도로 그래도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업종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차, 기본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김민수 대표가 기술적 분석을 오래간만에 이제 좀 들고 온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도 동의를 하는 게요. 네. 나름대로 물론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펀드멘탈보다는 이렇게 수급이 꼬여 있을 때라든지 주요 변곡점들을 나타내는 저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일단 중요한 것들이 20일, 60일이라고 한다라면 20일을 가장 먼저 주중에 밑으로 떨궈 내버렸거든요.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조심스럽지 않겠는가 주중반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밀렸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60일을 이제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은 올라갑니다만 지금 이 폭이 조금 이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장기 이동 평균선. 따라서 지금 일단은 단기 이동 평균선이 다 지금 역배열로 접어들어서 저항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 올라오게 되면 그 구간 동안까지는 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기술적으로 보면 최소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 이동 평균선 저항대로 보게 된다라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3천을 깨고 내려간다 뭐 이런 뭐 험악한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봉이 작아진 상태에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지금은 그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다 좋습니다. 뭐 이제 차트 저거 딱 봐서는 누구나 다 얘기하겠죠. 아유 다음 주 그냥 재미없겠네. 확 밀릴 수도 있겠네. 그러는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주식을 꽉 찬 상태에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면은 주식은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거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장을 대하는 마인드는 뭐 조정 겪고 나면은 또 올라가겠지 뭐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마인드가 생길 거고 지금 난 그 얘기가 참 부러워요. 떨어질 네. 때마다 비중 늘린다는 얘기는 돈이 얼마나 돈이 있다라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늘릴 수가 있어? 여보 와이프런. 네, 또 전화해야죠. 지금도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기 계좌에 들어갔던 게 너무 대형주들의 물론 수익권은 있지만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걸 야금야금씩 팔아다가 지금 미래 맞는 종목들을 사다 보니까 또 여기서 주가가 계속 빨아지는데 종목들 덜어내기가 좀 이제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 또 급할 때 찾을 수밖에 없는 하우스론을 또 이용할까. 이 다음 장을 한번 좀 보시면 네. 김 대표님 다음 장을 보시면 저기 보면 전기전자랑 운수장비를 개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게 결국 그 얘기죠.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물려 있는 것들이 네. 떨어질 때마다 돈 들어올 때 월급 받거나 돈 생길 때마다 꾸준히 사모으고 계신데 저는 저거 좀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쵸 이제 시장이 분위기가 반전되려면 저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뭐 실적 발표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해도 주가는 잘하면 뭐해 그냥 밀려버리는데 그러면서 에이 타고 뭐 던지시려고 그러죠 다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중소형 섹터들은 만약에 보통 보면 중소형주가 커버리지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증권사에 커버리지 안 되고 내가 직접 발품 받아서 알아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일단 주가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제 느낌에는 진검승부가 나오는 게 대형주 가지고 시장에서 승부를 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중소형주 내가 얼마나 잘 찾아서 실적 흐름이나 사업 내용들을 확인돼서 여기서 충분히 실적 흐름들과 성장성을 담보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승부는 제가 보기엔 하반기도 여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지수에 대해서 눈길만 가고 있으면은 이런 쪽에서 변하는 모습들을 못 챙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각을 넓히셔서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흐름을 제가 너무나 친숙하게 아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을 벗어나서 오히려 한번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나왔던 업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좋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전히 서버용 반도체 성장률이 올해 하반기에도 두 자릿수는 못 가도 한 자릿수 대 후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보니까 좀 아까 그 서버용 고정거래가 디램 같은 경우도
한 6%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조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제조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업황이 좋으면은 글로 들어가는 소재 쪽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쪽이라든가 아니면 또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금은 못하고 있어도 손을 놓고 있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육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관련된 뭐 소부장이라든가 물론 실적 흐름들의 병향을 따지면서 조금 더 챙겨봐야 될 부분들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8월 중순까지 해서 어떤 중소형주들 실적 대거 발표될 텐데 지금 어떤 대형주가 이렇게 좋은데 중소형주는 떨어질 리가 없겠죠. 그런 쪽에서 특별하게 어떤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기회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저거예요. 전기전자랑 운수장비를 사실 좀 멈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차피 저쪽은 장기전이거든요. 네.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조금씩 물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들,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장기전에서 조금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김인수 대표가 얘기한 단기적인 어떤 뭐 트레이딩 중소형 종목 오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휴비치라는 종목이 개장가 때 동시효과 때 20%가 붙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한 10%대 붙었는데 예. 이제 안경 거만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증권사에서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다 보니까 초과이익이 충분히 나오는 건데 그런 쪽들 그러니까 결국 전기전자나 운수장비 쪽에 들어갈 자금들을 가지고 김 대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게 있죠.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계신 것을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갖고 있고 굳이 삼성전자 현대차 사지 마시고 그런 종목을 매매할 수 있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자. 뭐 이런 논리니까. 근데 죄송한데요. 안경이 왜 좋아져요? 휴비치가 네. 이게 휴비치 그러니까 안경 거만을 할 때 네. 안경 거만도 이게 기술력이 있는데 하이엔드급은 일본 제품들이 있고요. 예. 미드랜드급이 휴비치가 차지하고 있고 아. 그다음에 중국 제품들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 미드랜드급에서 중국 시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쑤시개 하나만 팔아도 몇 개냐.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안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휴비치가 결국 하이엔드급은 일본 시장이긴 하지만 결국 동네 안경점 가면 다 휴비치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안경을 안 써서 네,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자랑하는 건데 그 휴비치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정부 정책 지금 뭐 중국도 얘기를 하는데 그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지난 1차 때 돈 가장 많이 쓴 게 안경이고요. 네. 두 번째가 치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올랐네요? 휴비치, 삼청당제약, 오세 임플란트, 네. 디오, 네. 덴티움 다 올랐어요. 근데 왜 안 사셨습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했어요, 계속. 방송과 현실이 같이 맞아지는 게 전문가 그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일단 저 종목 벌써 20분이 지나가네. 채팅방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들 오가고 있고. 자, 저기 지금 한번 우선 아무래도 이렇게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말이죠. 네. 이게 다음 주에 지금 어쨌거나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말하는 당국은 금융당국 쪽인 것 같아요. 네. 그거 하고 저 베이징 쪽하고는 또 달라요.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의 뭐 이상한 걸 갖다 생각하는 아니면은 이번에 사교육만 하더라도 사교육 규제만 하더라도 참 중국 공산당다운 발상이에요. 맞상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실이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는 이제 비영리 기업으로 가야 돼. 너희는 돈 벌면 안 돼. 이제 상장도 허용 안 할 거야. 과외 못 해. 저출산의 이유가 사교육입니까? 하나는 되긴 하죠. 하나 이유는 되죠. 집값이 이렇게 뭐 도저히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집값이 되고 월급 받아갖고 지금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가서 전부 사교육비로 들고 이런다면 애도 안 낳게 되는 거는 맞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중국다운 발상이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베이징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어떠거라 싶어서 뭐 정권 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또 매체들은 또 이제 달래기 시작했고 또 불러 모아서 그거까지 했더만요. 저 주요 은행들하고 해외 IB들까지 불러 모아가지고 화상으로 모으긴 했습니다만 별일 없다. 펀더멘털 별 차이 없다. 뭐 요까지다. 그 다음은 뭐 더 죽일 놈은 없다는데. 그런데 이런 일 몇 번 당하고 나면은 저 같으면은 막 그렇지. 정남이가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지. 혀에 백태가 끼는 거지. 네. 저 나라에 뭔 내 돈을 태워 싶은 생각이 들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도 이게 중국이
중국이 여기서 더 밀린다면은 즉 정권 당국 쪽에서는 이렇게 무마하겠다고 달래겠다고 나왔는데 여기 이번 주 저점을 갖다가 깨고 내려가면 그게 여전히 충격이 될 거는 불가피하죠. 맞습니다. 예. 그렇다 봐야 되고. 매물은 또 부르겠죠. 매물을 부르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의 특성상 한번 더 채찍을 가했으면 당근 나올 때 같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이럴 때 또 자기네들 잘하는 게 또 부흥책, 시장을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진작책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약간 계획 통제적이다 보니까 뭔가 또 계획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그를 또 돌리려고 하는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게 뭐 또 마진콜을 불러일으킬 걸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번 더 달랠 가능성도 생각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빵도 지금 실적들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주가들이 더 못 가요. 전 특히 테슬라는 깜짝 놀랐어. 전년비 10배가 넘었어요. 순이익이. 네. 그런데 왜 주식이 못 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게 저희들의 숙명입니까? 근데 설명 안 되나요? 소장님이 항상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네. 일단 몰아붙이시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몰아붙이면 그 소장님은 변 이런 거 같잖아. 왜 이래? 네, 변 뭐 아니면 뭐 태? 아닙니다. 그래요. 끝나고 먹태 소주 한 잔? 근데 지금 뭐 분위기가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도 그렇죠. 삼성전자 차도 똑같고요. 근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겠지만 일단 이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 뭐 좋은 거 다 알겠지란 분위기 쪽에서 이제 여기가 이만큼 좋았으니까 3분기 때는 이 정도 나올 수 있을까라고 또 고민하는 거죠. 나름들끼리. 그러면 또 거기다가 팩트셋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만큼 또 설레발 쳐놓고 거기다 실적 대비해서 또 이만큼 좋으면은 와 우리 또 어닝 서프라이즈 났어요. 또 이런 현상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단 실적 발표 지나가면서 나오는 하나의 또 숙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 그 친구 말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번에 그랬다면서 나와가지고 다음부터는 저희 분기 실적 발표 분기 실적 발표라는 게 저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규정이 지는 안 나오겠다 이야기지. 그게 호재입니다. 호재예요. 얼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머스크가 이제 머스케지 이건 머스크가 좀 그런 거죠. 아직 하지 말라 캐도 50 넘었는데. 머스크가 이제 신뢰를 좀 많이 잃은 거죠. 시장에 있어서 뭐 코인 부분들도 그렇고 과거처럼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회사에서도 뭐 홍보팀들도 있고 뭐 법률팀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SNS 정치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 근데 그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도만 바빠서 그렇다대. 뭐 한다고 바쁜데 트윗질하고 네. 코인 사고 팔고 또 뭐가 있는데. 뭐 트윗은 뭐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호실적들이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좋게 나오는데 못 올라간다.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걸 찾으려고 보면 뭐 실적이 반영돼 있다라는 둥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저는 시장 동력이 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시장 동력 떨어진 거야. 코인도 마찬가지. 예, 코인 같은 그래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놈의 뭐 더 비워드 컨퍼런스인가 해가 수요일 날 진짜 뭔 놈의 컨퍼런스가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요. 세 명 다 완전 뭐 그 코인 빠들이더만 잭 도로시, 돈나무 캐시우드, 머스크 나와갖고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할 사람도 없이 세 명이야 다 올라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하고 아마존이 무슨 뭐 비트코인을 결제를 할지 모른다는 익명의 소식통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아마존에서 그럴 일 없다 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에 가까운 어떤 작전이었는데 그거 해가 겨우 얼마 올렸다고. 그게 이제 3천에서 4천 올렸다가 떨어진 거죠. 뭐 우리 돈으로 3천에서 4천? 예. 아 그래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45,000원이면 많이 성공했네요. 지금 45,000달러 아닙니까? 아니 4,492만 아, 원. 예. 지금 4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깜짝이야. 예, 죄송합니다. 네. 아유 그러고 보니 뭔가 이 코인에서도 그렇고 테슬라 주가에서도 그렇고
어쨌거나 그 좀 머스크는 머쓱해졌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딱히 두 분은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미국 밤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체질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네. 두 분도 계속해서 체크하실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 어떻게 느끼고 계셔 지금?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글로벌 증시가 뭐 중국도 빌미는 됐긴 하겠지만은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처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뭐 힘이 그냥 이때 그냥 쉬어도 괜찮아라는 무렵에서 지금 나오는 일련의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시장 에너지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뭐 그대로 가게 둬야죠. 뭐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통 보면은 이번 달까지 해서 만약에 이번 달도 시장이 좋았다. 그러면 네. 9개월째 양봉 만드는 월봉이 9개가 주르륵 양봉이 되는 거는 이거는 그러면 더 제가 만약에 8월 달에 시작해서 양봉으로 해서 만약에 7월 달이 7월 달에 네. 양봉이면 몇 개월째라고요? 9개월째입니다. 네. 그러면 9개월째라. 네. 1, 2, 3, 5, 8, 9, 1, 2, 3, 5, 8, 13. 예. 야, 18개월인데 그다음 9개월도 양봉이다. 그건 대단한 건데.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뭐 3,350에 끝났다. 예. 그러면 저는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뭔 짓을 하려고.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주식을 팔 때 보면은 주식을 매매할 때 보면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종목 중에 보면 맥스트란 종목이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된 맥스트란 종목이 있는데 네. 그게 다 아시는 것처럼 매출액 20억에 적자입니다. 근데 메타버스라고 그래서 지금 상한가 따삭 나왔고요. 이제 점상으로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다들 열광해서 저거 상한가 풀리면 잡아야지 하고 하는 이런 열광된 마음들 이게 한꺼번에 몰려서 주가가 반영되는 모습들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알차례 전화 한번 해보셔. 지난주에 그 왜 자이언트 스텝 전화해 보니까 그쪽에 이 수화기로 들렸다며. 네,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가 메타버스 회사래 했다는 그 얘기에. 네. 그것 때문이니까 이번 주는 자이언트 스텝 못 가대요. 예,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맥스트라는 회사만 그나마 좀 선방했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다 이번 주는 쉬었습니다. 알체라는 왜 그렇게 대놓고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주 아니야? 이거는 뭐 회사에서 생각하기에 너무 이거 좀 과하다 싶었다고 봐야 돼. 그랬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맞을 수도 있는데 회사 내용을 보게 되면 연결은 될 수가 있는데 굳이 그걸 여기서 강하게 부인했다는 얘기는 회사 측의 의도가 자신의 회사가 그런 쪽으로 부각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쪽에 연관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영어 수학을 되게 잘하는데 네. 그래서 성적이 쭉 올라와 있는데 자꾸 시장에서는 쟤는 모범생이야. 그래서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까지 다 잘해. 뭐 이렇게만 보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난 모범생 하기 싫은데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 보니까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국방 관련된 쪽에서 연결돼서 AR, VR 가상 전쟁 서비스 네. 뭐 이거 하는 회사도 또 상한가가 들어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 탐구는 하고 있는데 근데 보면은 항상 이게 나와서 이제 매매로 연결시키기에는 그래도 적어도 펀더멘털이 좀 돼야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성장의 논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갔다가 메타버스 보니까 요즘 증권 방송엔 난리더라고요. 무슨 자본 완전 잠식 상태인 종목을 메타버스주라고 추천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분 방송하는데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뭐 던질래다가 좀 그만하시라고 하려다가 예, 참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거는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북한하고 전화 주고받게 됐다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대북 관련주가 이번 주에 움직였나요? 살짝 움직였습니다. 주 초반에 나름대로 움직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근데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지금 일종의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좋은 재료였죠. 그래서 좀 움직였었던 부분들인데 너무 그렇게 강하게 붙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든지 대북 하려면 유엔사 허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5, 6% 오르고 이제 떨어진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외국인기관이 삽니다. 근데 그게 그랬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패턴도 아난티,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종목들 보면은 붙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대북 관련주가 아니고 이런 쪽의 패턴만 보게 되면은 이거 더 갑니다. 더 가는데 대북주가 걸려 있어서 선거철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요. 또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죠. 뭐 선거 그만하겠습니다. 네. 정치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마지막 이제 그거 우리 썸네일 쪽으로 가입시다. 주식 정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이거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죠? 주식 그러니까 제 질문을 좀 미안합니다. 말끊.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증여를 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주식 증여는 주가가 쌀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장님이 이제 사장님이시고 김민수 대표가 이제 아들 자제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속을 시켜준다고 할 때 네. 증여를 할 때는 아빠. 주가가 쌀 때 증여를 해야 세금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주가가 싼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 하면서 세금 내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내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또 기사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디일지를 모르겠는데 저도 이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아마 중소형 쪽에서 나오는 변화가 좀, 그러니까 제가 체크하기로는 최근 들어서 한 1월 달부터 봤을 때 지난주에도 한 종목 하나 말씀드렸죠. 증여 때문에 이 주가는 이렇게 쭉 빠졌고 괜찮은데 TLB라는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거 증여를 6월 달에 했는데 자식들한테 다 증여를 하고 주가는 대덕에서 분리돼서 또 이제 어떤 우주 관련된 물량들 다 정리됐고 그러면 실적만 좋아지면 바로 움직일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증여 관련된 쪽으로 검색만 해도 쭉 나오는 종목들이 있는데 예. 근데 이게 또 제가 느끼기엔 반은 주가가 저점대에서 움직이는 거고 또 그 중에 반은 실적도 안 나오는 이상한 종목들이고 근데 나머지 반은 또 주가가 저점대는 아니고 좀 애매한 위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여가 관련돼서 나오는 것보다는 또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삼성전자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안 가. 에이 그냥 아들 계좌로 넘겨놓고 나는 또 신경 안 쓰고 다른 거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런 거죠. 그 증여와 관련돼서 주식 투자라는 거를 보게 되면 네. 결국은 이제 지금 뭐 1세대 분들도 보면 네. 1세대라든지 2세대까지는 아직 아닌데 1세대 분들 중에 창업하신 분들의 고령층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결국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속이라든지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게 되면 교과서적인 얘기가 되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증여한 다음에 주가를 정상화시킨다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건 미국 주식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건 진짜 아니 주식 정의하려고 주가를 낮추고 그러니까 낮춘 다음에 끌어올리고 그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저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라는 관점에서 같이 우리 보는 몇 달 거죠. 전에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증여를 하고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배당 성향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거기도 이제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까요? 근데 증여 관련된 이슈는 중소형주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통 보면은 또 구조적인 흐름들 때문에 만약에 또 시장 때문에나 어쩔 수 없이 뭐 우리가 지금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해서 지금 어떤 R&D 비용하고 이게 다 들어가는데 실적은 앞으로 좋아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 회사 좋아질 것 같은데 이때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를 또 활용할 수도 있죠.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게 증여도 증여겠지만 뭐 내부자 매수들 이런 것도 하나로 또 보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엔 주가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저점이었을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라 종목 체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회사가 뭘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나올지 이걸 약간 좀 상상도 해가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내 자식에게 물려줄 종목 저게 통상 그건데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얘기는 이거 당대 해결 안 될 거 대차게 물렸을 때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데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예. 비자발적 장기 투자. 출고해갖고 종이 형태로. 아들이 받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그러나 이제 오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죠. 좋은 의미의
이 정도면 뭐 내 자식한테 물려줘도 장기적으로 봐서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두 분 한 종목씩 얘기하고 마무리하시죠. 소장님 아니, 얘기하시죠. 오늘은 그냥 김 대표 단일 종목으로 밀겠습니다. 김 대표 단일 종목으로. 단일 종목이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김 대표 단일 그래요? 종목으로 밀겠습니다. 오늘 오시다가 뭐 또 맞추셨구나. 예, 코드를. 김 대표 단일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런 부담을 저한테 주시는지. 네. 내가 커피 살게요. 끝나고 커피 살게. 정말이죠? 커피 네. 삽니다. 커피 한 잔에 넘어갑니다. 네, 커피 한 잔 넘어갑니다. 그냥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냥 삼성전자 사지 마시고 네? 현대차 뭐 그 정도면 갖고 있으면 됐고 네, 나중에 지금부터 모아 보실 종목은 한 2년 생각하시면서 사라는 종목이 저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네. 이마트 사시라고 주변에 많이 권하는데 단 중요한 거는 이마트 특성상 이게 사서 시작부터 이렇게 쭉 안 갑니다. 한번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가니까 뭐 한 3번, 4번 나눠서 사실 생각하고 한번 월급 받으면 그냥 적립식으로 따박 모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의외의 종목을 얘기하시네요. 네. 그 연결고리는 커피 한 잔입니다. 네, 제 커피를 산다라는 게 그냥 커피를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커피가 빌미가 되는 거죠.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마트가 예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네.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가치죠. 이거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재부각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를 인수하는 거예요? 네, 스타벅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를. 스타벅스를 어떻게 인수합니까? 네,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근데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던 지분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이제 좀 더 늘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타벅스는 한국 스타벅스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이 신세계가 그러니까 이마트가 67.5% 갖고 있고 나머지 32.5%가 싱가포르 투자청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를 따져봤더니 그래도 딜을 잘했더라고요. 지금 미국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PR 기준으로 한 32배 나오는데 이번에 지금 가치가 한 2조 7천억 정도로 해서 밸류를 올해 그래도 연간 매출 2조 나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랑 같이 계산하게 되면은 한 17배 수준으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크긴 힘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소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카드 같은 경우 이제 사이런 오더하고 거기다가 어떤 선입금 들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또 가서 이제 결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보통 예. 카드 예. 핸드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수록 계속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어떤 앱이 뭐를 이제 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사 입장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현상과가 나오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마트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연결 매출으로 한 1,000억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회사가 지금 같은 경우 1,000억 플러스 알파로 같이 깔고 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위상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나중에 지금 최근에 뭐 지금 야구단이나 그리고 또 최근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하면서 금액이 뭐 한 4조 들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자 비용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일단 다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수익을 보장 받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걸 가져와서 지금 당장 IPO는 안 하겠죠. IPO는 안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IPO를 했었을 때에 대한 가치를 또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이마트가 앞으로 주도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쓱닷컴이라고 하는 쪽에서 했는데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는 쪽이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갖고 있는 DB나 거기 있던 IT 인력들 다 흡수를 해서 이제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G마켓 먹었던 이베이를 이베이 이제 코리아 지난 옥션. 예. 그거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이제 덩치를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게다가 하반기에는 네이버랑 이제 신선 장복인가요? 이거를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네이버 회원 4천만 그리고 네이버 쇼핑 1,000만 이거 합쳐서 같이 하게 되면 이마트가 가장 강점이 있는 게 지금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물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투자를 해서 더 늘리고 싶어도 뭔가 쓱닷컴 가지고는 캐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베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다 확대되는 흐름을 가지고 연합해서 이걸 물류에 또 1조를 투자를 해서 같이 풀필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경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 성과가 안 나올까요?
차 소장님도 예, 공감하세요? 동의하고요.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상장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봤을 때 이제 이마트가 그 스타벅스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는 제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스타벅스 커피를 저도 하루에 두세 잔씩 마시는데 마시면서 야 스타벅스 같은 회사 사면 좋겠다.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 그거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서학개미 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의외로. 테슬라나 애플 때문에 서학개미를 가신 것보다 스타벅스 사기에 서학개미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몇 년이 되든지 간에 이제 신세계가 스타벅스 코리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상장 이슈를 지금 이제 언론에 이제 뿌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조만간 그런 작업들도 한다라고 보이게 된다라면 정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으로서는 괜찮다.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한데 소장님이 지금 저를 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얘기를 하시면 이게 티키타카가 아닌데요. 이게 까야 되는데. 네. 이걸 근데 그냥 실적 동향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지금 정도에서 이제 이마트가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지분만 드러나도 일단 여기 플러스 자산 가치를 보게 되면요. 이마트 지금 PBR이 0.6배입니다. PBR이? 예. 자산 가치가 장부 가치로, 근데 그게 장부 가치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올라온 시장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더 낮아지겠죠. 그런 쪽에서 내년 보니까 리포트에서는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 2023년도 이커머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1조 얘기합니다. 영업이익 1조 나온 회사가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생각하시고 이마트 같은 경우 모아가시면은 네, 그 목표가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네, 그 정도로 아마 파장은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이마트 이런 얘기 제가 주변에 드리면은 보통의 반응은 되겠어?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마트 지금 그럼 가서 가는데 뭐 그냥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뀐 거 없는데 뭐가 바뀌겠어? 그러는데 준비는 열심히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주가도 반응을 지금 당장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확인될 때마다 한 번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숨을 쉬십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예.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예. 이 말에 어폐가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란다 이런 소리는 뭐 방송용 멘트고 이게 종식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이걸 갖고 언제까지 이럴지 말이지. 스타벅스든 뭐든 뭐 이렇게 커피 전문점에 가보면 공간 반을 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타벅스는 그 공간이 아니라 그 SNS에 가끔 나온 것들 보면 아침에 여의도 출근할 때 여의도 빌딩마다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이렌 오더, 그러니까 지하철 안에서 주문을 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받아서 사무실 올라가는 게 그게 풍토거든요, 여의도. 예. 근데 사이렌 오더를 딱 누르면 내가 지하철역에 나와서 그 커피 전문점 가서 커피 찾아서 올라간다라는 시나리오인데 사이렌 오더를 딱 누르면 대기번호 132번. 내 앞에 132명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다리다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나는 출근 시간 5분이 중요한데 그만큼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갈수록 이 진행자의 그게 있네. 한계가 있네. 이 진행자는 진행에 좀 그러다 보니까 다음 방송은 스타벅스에서 하시는 걸로.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 또 네, 한번 다음 주엔 주식시장이 좀 재미가 있어야 저희들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장에 아무리 천하의 톰과 제리도 오늘 같은 날은 이 우리를 갖다 빵 터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시장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